네, 6월 2일 수요일 NH투자증권의 모닝미팅 시작하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13% 올랐고 반면에 S&P 500은 0.05%, 나스닥은 0.09% 하락해서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시장 참여들은 경기 회복에 베팅하며 가치주로의 순환매가 이어졌습니다. 에너지 섹터가 유가 상승에 힘입어 3.9% 올랐고 부동산과 소재 섹터 그리고 여행 관련주와 대형 은행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오늘도 이어서 하반기 전망 자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자산 배분하고 해외 투자 전략, 해외 유망 종목 이렇게 그다음에 산업 쪽에서도 하반기 전략이 있는데요. 먼저 하반기 자산 배분부터 발표하겠습니다. 하재생연구원입니다. 네, 하반기 자산 배분 전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저희가 2021년 연간 전망을 할 당시에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금리가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언택트 비즈니스의 뜻밖의 호황에 따라서 이 언택트 자산과 그렇지 않은 자산 간의 괴리가 굉장히 커졌고, 이에 따라서 이러한 쏠림이 완화될 거다, 경기 민감 자산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 보면은 원자재와 글로벌 리츠 같은 자산이 가장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런 자산들은 지난해 이제 가장 부진했던 자산들이고요. S&P 500 구성 종목 중에서 연초 이후 주가 수익률 상위 10개 종목을 꼽아보면 소재, 소비재, 에너지 업종과 같은 지난해 부진했던 업종이 9개를 차지하면서 자산시장 전반의 로테이션이 굉장히 활발히 진행이 됐습니다. 저희는 하반기에도 이 매크로 단에서는 선진국 중심으로 재고 사이클이 계속되면서 이 경기 확장 지속에 무게를 두고 있고요. 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반기 한 차례 상승을 보인 후에 완만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4분기에는 재차 상승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4분기 금리 상승은 1분기와 다르게 이 실질 금리 상승이 주도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반기에도 여전히 위험자산 확대 전략은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하반기 리스크 요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인데요. 어제 하우스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기업 실적에 대한 마진 하락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중국 당국의 원자재 가격 안정화 이제 이런 것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반도체 칩 공급 차질이 지금 2분기에 최악의 국면을 지나고 있다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위험자산 가격에 이 급락을 초래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실질금리 상승 부분인데요. 올해 2월에도 보셨다시피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 이 자산들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요소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채권처럼 안전자산이 이런 실질금리 상승 기간에 안전자산의 역할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4분기에는 이 실물자산 그리고 달러 인덱스의 상승을 보고 현금 비중 확대를 통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자산별 투자 전략과 추천 상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 쪽에서는 이 선진국 주식시장을 최선호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유럽과 미국의 주식 ETF를 추천을 드립니다. 연말로 갈수록 금리 상승 압력이 높아지는 유럽 쪽에서 이 유럽 금융 ETF EUFN을 추천을 드리고요. 경기 민감 산업재 소재 섹터 중심의 미국 인프라 테마 ETF 페이브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글로벌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에 투자하는 INFL, 그리고 스타일 투자 전략 측면에서 모멘텀 ETF MTUM까지 4개 ETF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채권은 연말로 갈수록 금리 상승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 스프레드도 지금 상당히 축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금리 하이힐드 채권도 매력이 상당히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상대적인 스프레드 축소 여력이 있는 뱅크론, 이 뱅크론 ETF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 미국 상장 SRLN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체 투자 쪽에서는 이 인플레이션 변동성은 어느 정도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질금리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물자산, 경기민감 원자재 산업금속, 그리고 글로벌 리츠와 인프라에 대해서는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산업금속 쪽에서는 산업금속 생산기업 ETF XME, 그리고 리츠 같은 경우에는 섹터별로 보면은 호텔, 리테일, 주거용 리츠를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 주거용 리츠 투자 비중이 높은 알리지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로벌 인프라 쪽에서 공항, 항만, 에너지 같은 경기 민감 섹터 비중이 높은 IGF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 4분기 이후에는 수익을 지키기 위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이고 그러면은 위험 자산의 대표격인 주식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예,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 자체가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을 보고 있지는 않지만 4분기에는 위험 자산 가격이 다소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정도까지는 이제 올해 연초부터 상당히 이제 높은 수익을 기록을 했던 주식 시장에서 어느 정도 그 수익을 실현하는 전략이 효과적이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 질문 없으시면 하반기 글로벌 투자 전략 듣겠습니다. 김한 연구원 말씀하세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선진국에서는 그 집단 면역이 좀 가시화가 되고 있어서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 대한 관심들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화 과정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고요. 한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백신 수급 이슈에 따른 국가별 경기 회복세 양극화 현상을 좀 정리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회 계층별로 회복 속도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이슈들,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연준의 정책 정상화 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섹터 로테이션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순차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선진국의 어떤 백신 독점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어떤 부스터샷에 대한 시행 가능성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좀 감안해 보면은 선진국 쪽 중심의 어떤 빠른 경기 회복세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들이 높고요. 반대로 이제 신흥국 같은 데에서는 경기 회복세들이 좀 제한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흥국 안에서는 어떤 선진국 경기 회복에 따른 수혜가 좀 일정 부분 받을 수 있는 한국이라든지 중국과 같은 제조업 중심의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좀 나은 흐름들을 좀 보일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국가별 주식 시장으로는 아무래도 선진국 주시장을 신흥국보다는 더 선호를 하고 그 중에서도 미국과 유럽 주시장을 선호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인플레이션 이슈에 대해서는 이제 인플레이션 스파이크 자체는 2분기에 통과가 될 가능성들이 높은데 하반기 올해 연말 미국의 물가 상승률을 한 2.5%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3년 평균 수치인 이제 2.0보다는 높은 그런 수준들을 좀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미국은 인플레이션 국면들이 완만하게 진행이 되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연준은 아무래도 테이퍼링 이슈들이 좀 가시화될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르면 이제 8, 9월 정도에는 테이퍼링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고 내년 3월 달 정도에 이제 시행 가능성들이 높아졌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그 속도는 예상보다는 좀 점진적일 가능성들도 좀 염두에 둘 필요는 있습니다. 13년에도 이제 테이퍼링이 공식적으로 언급한 이후에 직후에는 테이퍼링 기간이 한 6개월 정도로 진행이 되고 QE가 종료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됐었는데 실제적으로는 한 10개월 정도가 걸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들도 높다라고 좀 판단은 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이제 금리에 대한 방향성이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을 좀 주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세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인플레이션 스파이크가 지나가는 3분기 정도까지는 금리가 안정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 흐름들이 좀 나타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연말에는 테이퍼링 이슈들을 좀 반영하면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가에 대한 어떤 조정 가능성들을 열어둘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섹터별 투자 전략도 저희는 좀 다르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주가가 안정화되는 국면에서는 아무래도 실적 대장주인 빵주가 대형 기술주가 주가 상승을 좀 견인할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연말 이후에는 어떤 기저효과가 좀 약화되고 언택트의 수혜가 좀 약화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어떤 대형 기술주의 실적 모멘텀이 약화될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근데 반면 가치주의 실적 모멘텀이 좀 개선되는 그런 국면들이고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은 이제 인플레 수혜 업종인 은행이라든지 소재, 에너지 중에 관심을 두자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이제 박임금 위원 자료를 좀 대신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쪽 내용 드리고요. 중국은 지난 4월 달에 정치국 회의를 통해서 하반기에 대한 이제 정책 기조를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들은 경제 정책의 연속성, 안정성 같은 것들을 강조를 했고요. 내수 확대 정책에 대해서도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중요한 점들은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일 것 같은데요.
이런 점을 통해서 이제 하반기에도 정책 당국들은 이제 경제 정책들을 계속적으로 완화적으로 이어갈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소비라든지 제조업 경기 회복세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이런 점에서 이제 그 소비 관련된 업종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제조업 측면에서는 생산자 물가가 좀 올라가는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전이시킬 수 있는 미드스트림 제조업들이 좀 부각이 될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우려들은 아무래도 테이퍼링 우려가 될 것 같은데요. 지난 13년도에는 외국인 자금 이탈들도 있었지만 중국 내부에서 레버리지 규제를 통한 어떤 긴축 스탠스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부채 관리가 비교적 좀 잘 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기 때문에 어떤 지난 13년과 같이 긴축을 강하게 진행할 가능성들은 좀 낮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지난 13년도보다는 주가가 조정받는 폭이 좀 덜하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선진국 주식시장과 비슷한 흐름들을 좀 그리되 상승 탄력은 다소 좀 약할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추천 업종들로는 이제 미드스트림 제조업이라든지 서비스업 관련된 소비 업종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세안 쪽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아세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걱정거리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백신 접종 속도가 느리다라는 점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락다운 강도가 좀 심해질 거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경기 모멘텀 둔화에 대한 우려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부채도 같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의 테이퍼링 리스크까지 부각이 되면서 이자 비용이나 환율 변동성 확대, 이에 따른 자금 유출에 대한 우려감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볼 때 핵심은 경기 모멘텀이라는 거고요. 아직까지 선진국 경기 회복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는 국가에 조금 집중을 하자라는 점이고, 그렇게 되면은 최근까지 외환 보유고를 충분히 쌓아왔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약해서 경기 모멘텀이 견조한 베트남에 조금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세안 포트폴리오도 저희가 작성을 했는데요. 대외 수요 증가나 인프라 투자 그리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종목들과 산업들을 저희가 추천을 드렸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글로벌 퀀트 이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융시장은 올해 8, 9월 중에 연준이 테이퍼링을 언급하고 내년 3월 중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사 또한 올해 2, 3분기 금리가 안정화되고 4분기부터 재차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수익률 곡선 형태로 봤을 때 베어 스티프닝 국면과 유사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 베어 스티프닝 국면에서 주식시장의 성과는 저조했지만 해당 국면에서 주식시장의 최대 낙폭이 10%에 그치는 등 하반 변동성은 비교적 낮았습니다. 연말로 갈수록 하반기 주식시장의 기대 수익률은 높지 않으나 하방 변동성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거 이제 이러한 국면에서는 섹터로 봤을 때 자동차, 헬스케어, IT, 은행 등이 시장 초과 성과를 기록하였습니다. 팩터를 보면은 작년 10월 말 밸류 팩터는 반등했고 모멘텀 팩터는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올해 2월부터 모멘텀 포트폴리오 내 가치주 비중이 증가하며 모멘텀 크래시는 끝나가는 모습입니다. 과거에도 이러한 모멘텀 크래시 이후에는 모멘텀 팩터가 일시적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번 3분기 동안에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금리 안정화와 더불어 IT 등 성장주의 우호적인 환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4분기에는 기존의 가치주를 품은 모멘텀 팩터의 반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료 가지고 계신 분들은 84페이지 봐주시면은 퀀트 측면에서 접근한 몇 가지 추천 종목들이 있습니다. 3분기에는 성장주이면서 이익 모멘텀이 강한 애플이나 알파벳, 퀄컴 같은 종목들을 추천드리고 있고 4분기로 갈수록 기존의 이제 가치주를 갖고 있으면서 모멘텀을 가진 매트라이프나 유나이티드 렌탈스, 인베스코 등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5페이지에는 저희 글로벌 포트폴리오 전략 종목들이 추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통 연준이 이제
저번에 역사적으로 보면 테이퍼링 계획을 발표하는 그 순간에 미국 주식시장이 조금 많이 급락을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그럼 예를 들어서 8월에서 9월 중에 저희 하우스 뷰상으로 테이퍼링 계획을 발표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은 3분기 때 이미 좀 조정이 나온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2022년 초반에 오히려 좀 더 약세가 될 건지 관련해서 코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 13년도의 사례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13년 5월 달에 그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12월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을 시행할 것이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월 달부터 테이퍼링이 진행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주가 흐름들은 처음에 테이퍼링이 발표된 5월 달부터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나 지역별로 좀 하락폭은 좀 그 방향성은 좀 다르게 나타났었고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서는 주가가 고점 대비 한 10% 안쪽에 기간 조정에 그쳤었고, 그리고 신흥국은 더 큰 폭의 약세를 보이는 이제 가격 조정 국면까지 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회복 속도도 선진국이 더 빨리 됐던 반면에 신흥국은 좀 더디게 진행됐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고요. 일단 테이퍼링에 대한 전제 조건 자체가 경기 회복이다라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진행한다고 해서 모든 주식시장이 다 급락할 가능성들은 저희는 좀 낮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물론 이제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는 일정 부분의 조정은 나타나겠지만 미국이나 선진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뭐 고점 대비 5% 수준의 어떤 기간 조정 가능성들을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펀더멘탈이 약한 신흥국은 그것보다 더 큰 가격 조정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퍼링 이전에 이제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는 그런 국면들로 좀 진입을 할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한 2, 3분기 정도에는 주가가 좀 안정적인 흐름들을 좀 보이다가 테이퍼링이 언급되는 한 8월, 9월 이후에는 이제 금리가 좀 올라가면서 주가에 다소 좀 부담 요인들로 좀 작용하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그 85페이지의 글로벌 포트폴리오 간단히 한 번만 더 설명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미국에서 경기 정상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수혜 업종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아무래도 이제 경기 회복과 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금융업종 그리고 뱅킹 업종이 가장 좀 수혜를 볼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실적 개선세들도 나타나고 있고 바이백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미국 은행주를 좀 가장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소비 경기가 좋아지면서 물류 업종들이 좀 개선이 될 가능성들이 높은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 그 육상 운송에서 트럭 운전사들의 어떤 쇼티지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운임이 좀 급등한 상황들인데 물론 이제 그런 트럭 운전사들의 쇼티지는 점차 좀 약화가 되겠지만 좀 완화가 되겠지만 여기서 큐가 늘어나는 물량 자체가 늘어나는 그런 국면들로 좀 진입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미국 운송주 관련된 업종들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해외 주식 요망 종목 이어서 듣겠습니다. 네, 한의연구원 임지웅 연구원입니다. 네, 하반기 글로벌 경기 회복 과정에서 투자 유망한 4가지 해외 주식 투자 아이디어를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미국 쪽에서는 이제 2가지 아이디어를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그레이트 리오퍼닝에서 찾는 투자 기회, 그리고 하반기 기술주 옥석 가리기라는 주제로 저희가 작성을 하였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중국 내 업종을 대표하는 이 마우터의 지수 내에서 이제 투자 유망한 종목들 저희가 투자 아이디어로 제시를 합니다. 마지막 주제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고용이 회복하는 그런 과정에서 인재 매칭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기업 위주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그 그레이트 리오프닝에서 찾는 투자 기회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미국 증시를 주도할 키워드 중 하나는 리오프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미국 경기 정상화 국면에서 리오프닝 관련 수혜 기업들의 주가는 앞으로 이 실적 모멘텀을 확인을 하면서 완만한 상승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분야를 좀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분야는 여행 및 레저, 두 번째는 레스토랑, 영화관, 그리고 세 번째는 백투 오피스 트렌드입니다. 이 3가지 분야
직접적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어느 정도 기대감을 선반영하였기 때문에 조금 간접적인 그런 기업들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첫 번째 그 분야는 이 여행 레저 쪽인데 하반기 펜트업 디맨드가 크게 발생할 전망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지표를 보시게 되면 회복이 가속화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항공과 호텔 업계 같은 경우에는 올해 1, 2월을 기점으로 보다 탄력적인 회복세를 시현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백신 접종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이게 촉매제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보시게 되더라도 이제 미국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행 레저에 대한 소비자 지출 의향이 가장 높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여행 레저 산업 환경이 긍정적으로 좀 개선될 것으로 저희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기업들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은 이제 주가 상승 여력 그리고 여러 가지 이익 펀더멘털 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직접적인 수혜 업종인 항공사와 호텔보다는 항공기 제조사 보잉의 투자 매력도가 조금 더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항공업계 회복 가속화에 따라서 수주 모멘텀이 개선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두 번째 분야는 레스토랑과 영화관인데요. 이 오프라인 중심의 코로나 피해 업종 대표 업종이 어떻게 보면 레스토랑과 영화관인데 올해 하반기 두드러지게 실적 회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레스토랑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고요. 실제로 미국 레스토랑 이용 고객 수는 2019년 수준에 근접한 수준이고 반면에 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회복세가 좀 더디지만은 하반기 여러 이제 블록버스터 영화가 개봉될 예정이기 때문에 하반기 회복 흐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레스토랑과 영화관 관련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하반기 실적 회복을 이미 선반영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간접적인 투자 대안은 이제 코카콜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레스토랑, 영화관 그리고 스포츠 경기장 이런 온 프레미스 비즈니스향 이 제품 수요 회복이 예상이 되면서 이 코카콜라가 수혜를 받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백투 오피스 트렌드인데 아무래도 이제 줌 피로도를 좀 호소하는 직장인 비중이 꾸준하게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백투 오피스를 고려 중에 있고요. 따라서 간접적인 투자 아이디어로는 아무래도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백투 오피스를 하고 있고 직원들이 이제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는 그런 국면 속에서 이 기업 유니폼 수요가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신타스라는 이 유니폼 렌털 업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기술주 전망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작년이나 뭐 재작년처럼 뭐 하반기에 뭐 그렇게 좋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고요. 금리 인상 우려가 좀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실 이렇게 미래 실적을 당겨서 높은 밸류를 정당화했던 그런 고성장주보다는 당장 돈을 버는 현재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에 프리미엄을 부여하는 것이 좀 타당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닝 모멘텀이나 실적 가시성이 높은 대형 기술주의 완만한 우상향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낙폭이 심했던 뭐 중소형 기술주는 저희는 7, 8월이 좀 변곡점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이 19년 대비 더 잘 나오는 기업들의 주가 성과가 좀 차별화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낙폭 과대 중심으로 있던 금리 안정 구간인 이제 7, 8월에 이제 기술적 반등과 순환매 성격의 이제 매도 기회가 좀 발생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21페이지에 보면은 뭐 하반기 테크 섹터 내 업종별로 상대 매력과 선호도를 좀 평가를 해놨고요. 저희는 세부 업종 내에서 그래도 상대 매력이 있는 이제 반도체 쪽, 파운드리 쪽 그리고 이제 핀테크 영역을 좀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선호주로는 뭐 TSMC 그리고 페이팔을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조철근 연구원. 네, 이어서 중국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중국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가 아마 기술 모태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귀주 모태두는 중국 백두 브랜드에서 나가서 중국을 대표하는 명품 브랜드를 거듭났고 마오타이는 중국 명품의 대명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내 각 업종을 대표하는 41개의 선두 기업으로 구성된 시미럴 투 마오타이 지수가 있는데요. 그 구성 종목들을 각 업종 내 마오타이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윤기 실리콘 하면 태양광 마오타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SMIC 하면은 반도체 마오타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마오타이 지수에 편입된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높은 실적 가시성과 재무 건전성, 높은 유동성으로 인해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선호하고 있는데요. 마오타이 지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55.6% 상승하면서 시장 대비 큰 폭 아웃퍼폼했습니다. 저희는 중장기 관점에서 마오타이 지수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하지만 일부 기업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존하는 만큼 하반기에는 RQE 모델을 통해 선별한 유망 기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RQE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R은 ROE, Q는 퀀타이어, 즉 밸류에이션 분위수를 말씀하고 있고요. E는 이벤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수익성과 밸류에이션 그리고 이벤트 등을 분석해서 하반기 유망 종목을 선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하반기 마오타이 지수 구성 종목 중에 향후 높은 ROE 유지가 전망되고 밸류에이션 부담도 완화된 메이디그룹과 상반기 과징금 우려로 주가 조정은 했지만 하반기 우려 해소에 따른 주가 반등이 기대되는 항서의약 그리고 ROE 개선과 리스크 요인 해소가 기대되는 SMIC 등을 투자 유망 기업으로 제시합니다. 또한 북방 화창과 상신시소재와 같은 향후 마오타이주로 성장 가능한 기업들에도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일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은 고용의 불균형적인 회복 속에서 인재 매칭 수요 증가에 좀 주목해야 된다라는 주제로 작성을 했고요. 일본은 상대적으로 백신 접종 속도가 좀 느린 상황이지만 하반기 접종자 수 증가에 따라서 고용 시장의 가파른 회복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 미국의 개선 상황을 보면 구인 수요 회복 과정에서 성별이라던가 학력, 종사 업종에 따라서 실업률 개선 속도의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고 결국 구인율과 실업률이 동시에 상승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노동의 공급과 수요가 둘 다 많아지는 과정에서 인재 매칭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구직자보다 구인자 수가 많아지면서 구인난이 심화될 것으로 이러한 조짐들이 좀 관찰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채용 계획을 다시 증가하고 있고 하반기 백신 접종에 따라서 실업자들이 다시 일자리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일본 내 인재 매칭 수요가 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일본에서 인재 매칭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글로벌 대표 HR 기업인 리크루트 홀딩스와 일본 내에서 경력직 인재 매칭 서비스의 강점을 지니고 있는 엔재팬 등을 관심 기업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매크로 분석 발표하겠습니다. 5월 한국 수출하고 미국 5월 ISM 지수 발표합니다. 정혁영 연구원. 네, 한국 수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5월 수출은 전년 대비 45.6% 증가하여 32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먼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메모리 고정 가격이 상승한 영향으로 2018년 이후 처음으로 월간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이 신차 효과에 힘입어서 공급망 차질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번에 주목할 만한 건 이 석유 제품과 석유 화학이었는데요. 큰 폭 성장을 지속했습니다. 지금 선진국 내에서 백신 보급으로 인해 여행 수요가 확대되는 국면인데요. 주요 항공사들이 이 노선을 증편하는 과정에서 항공유, 제트유 등의 이 운송용 석유 제품 수요가 증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이 서비스업 회복이 시작되었는데요. 이는 미국인들의 재화 소비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우리 한국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어제 밤에 나왔던 이 미국 5월 ISM 제조업 지수 간단히 말씀드릴 텐데요. 헤드라인은 61.2포인트를 기록하여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긍정적이었던 건 이 신규 주문이 전월 대비 큰 폭 개선되었고요. 또 그동안 이 공급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던 이 자재 가격이 반락한 것이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업종에서 지금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면서 생산이 감소한 모습이고 또 공급자 운송 시간이 지연되면서 이 코로나 위기 이후에 최고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이트한 이 수급이 지속되는 상황인데요. 향후 물류 상황이 개선된다면 이 자재 가격 급등세도 완화될 전망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생명보험 산업 발표합니다. 정준섭 연구원입니다.
네, 생명보험 이제 채널 측면에서 이제 산업의 변화에 대해서 이번 자료에 살펴봤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보험업계 새로운 변화가 좀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3월달에 이제 미래에셋생명 그리고 4월에는 하나생명이 자회사형 GA를 설립하고 전속 설계사를 이제 전부 자회사로 이동한 것입니다. 여기서 GA라면 이제 보험 판매 대리점, 그러니까 여러 보험사의 상품들을 이제 판매할 수 있는 일종의 이제 보험 상품 유통회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셋생명과 하나생명은 이제 전속 설계사들이 지금까지는 자기 회사 상품만 팔았다라면은 앞으로는 다양한 보험사 상품을 팔겠다라는 거고요. 이제 가전업계로 치면 이제 삼성 디지털 플라자가 지금까지 삼성전자 제품만 팔았다면 앞으로는 LG전자 제품도 팔겠다, 하이마트처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상품을 좀 덜 팔더라도 타사 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얻는 수수료 수익을 좀 더 확보하겠다라는 의미고요. 이렇게 자회사형 GA가 출범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먼저 이제 보험 3위원 측면에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3위원이란 4차 손익, 2차 손익, 비차 손익을 의미하고요. 4차 손익은 위험률 차에서 얻는 손익, 2차 손익은 이자율 차에서 얻는 손익, 비차 손익은 이제 비용률 차에서 얻는 손익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은 생명보험 업계가 지금 이제 업황이 상당히 부진한데 부진한 현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 대안은 별로 많지 않다. 비차익 규모를 확대한 정도가 거의 유일한 대안이다라는 겁니다. 비차익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제 수수료 비즈니스를 확대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변액보험을 많이 판매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다른 대안으로 아예 보험 상품 판매, 유통 쪽의 비중을 늘리는 쪽도 있을 거다. 이제 한화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은 이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한 거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보면 이제 저는 지금의 자회사형 GA는 일종의 좀 과도기 현상이다라고 보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비대면 디지털 플랫폼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전망합니다. 보험 쪽은 아니지만 이제 보험 이외에 이제 유통이나 아니면 이제 금융권 안에서도 증권, 은행 쪽은 이 채널의 디지털화, 비대면화가 상당 부분 이미 진행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앞으로 봐도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이나 아니면 현재 인구 구조를 봐도 갈수록 비대면 채널이 주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대면 채널은 이제 그 특성상 이제 보험 상품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금융 상품을 취급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할 것이고 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는 향후에도 기업 가치 측면에서도 큰 차이가 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출범한 미래에셋생명과 하나생명 자회사 GA가 뭐 성공할지 여부는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분간 적자가 예상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적어도 이러한 시도가 이제 시장의 변화에 대한 방향성 측면에서는 이제 매우 잘 잡았다. 그래서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생명보험 업종 내에서 좀 선호도가 한번 좀 짚어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중장기적인 방향성에서는 이제 지금 자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이 이제 방향성을 잘 잡았다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2023년 IFRS 17이나 이런 제도적 변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자본 적정성 측면에서 좀 더 이제 우위에 있는 그리고 부채 부담 구조가 좀 덜한 회사가 낫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본 적정성에서 가장 우위에 있는 회사는 아무래도 삼성생명 정도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부채 부담 구조가 가장 덜한 상장 생보사는 미래에셋생명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미디어 엔터 산업 인덱스 리포트입니다. 이화정 연구원. 네, 미디어 엔터 하반기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커버리지 하고 있는 미디어, 광고, 엔터, 카지노 다 아우르는 자료이고요. 일단 앞서서 투자 전략 전망에서도 저희 쪽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부분 많이 말씀 주셨는데 저 역시 포지티브 관점 유지합니다. 하반기 산업 내 선호도는 저희가 지금 코로나19 시기에 모두가 이제 피해를 본 업종들이 저희 섹터 내에 많았는데 이 중에서 신규 매출원이 확장된 그런 산업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백신 접종에 따라서 영업이 재개될 수 있는 산업을 좀 고려해서 저희 선호도는 엔터, 카지노, 광고, 미디어 순으로 제시합니다. 일단 저희 그 산업별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엔터 산업을 하반기 최선으로 제시합니다. 이유는 저희 엔터 같은 경우가 이게 원체 작년에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이제 이슈가 있었나라는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생각해 보시면 저희 오프라인 콘서트 투어 자체가 모두 중단되면서 사실 많이 걱정을 일으켰던 섹터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신보 발매 후에 오프라인 콘서트 그리고 MD랑 VOD 판매까지 이어지는 밸류 체인으로 수익이 일어나고요. 딱 중간에 자리한 오프라인 콘서트 투어가 중단됐기 때문에 작년 상반기를 돌이켜보시면 전반적으로 컴백이 미뤄졌던 거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엔터사들은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이벤트들을 온라인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고요. 이게 작년에 그 쿼런틴 상황이랑 잘 맞아떨어져서 오히려 온라인 콘텐츠를 많이 보던 글로벌 인구에게 K-팝에 대한 익스포저가 늘어났고 이게 오히려 K-팝 프로모션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작년 IFPI에 의하면 작년 음악시장 성장률은 글로벌 기준 7% YOY인데 한국 K-팝 같은 경우에 45% YOY 성장을 했고요. 스태티스타가 글로벌 설문조사한 거에 의하면 K-팝 자체가 이제 대중성을 갖췄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0%로 늘어났습니다. 작년 하반기 기준이고요. 정리하자면 이렇게 확장된 K-팝 팬덤이 저희 음반, 음원 그리고 작년의 효자였던 IP 매출인 온라인 콘서트나 콘텐츠 MD의 매출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시켜 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에다 백신 상용화로 인해서 오프라인 콘서트 투어가 재개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오히려 그냥 단순 정상화가 아닌 실적 업사이드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또 이 시기를 거치면서 오히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강화를 진행을 했고요. 실제로 빅히트가 하이브가 진행하고 있는 위버스 그리고 SM이 진행하고 있는 버블 같은 경우가 이미 자리 잡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 본격화에 따른 리레이팅은 덤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카지노를 하반기 차선으로 제시하는데요. 이 부분은 앞선 투자 전략에서도 정말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단 거리두기 그리고 2주간 격리가 있었고 일단 거리두기 때문에 저희 내국인 카지노 같은 경우에 동시 수용 인원에 제한이 있었고 테이블 좌석 간 거리두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카파가 좀 낮았습니다. 그리고 격리 해제 2주간 격리 때문에 인바운드가 급감해서 외국인 카지노 같은 경우에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고요. 근데 최근에 마카오가 이 2주간 격리를 풀고 그리고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신 상용화로 인해서 영업이 정상화되면서 펜트업 디맨드 나오는 거 확인하셨을 겁니다. 이 부분이 국내 주요 카지노 사업자에게도 드러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재밌는 점은 우리 카지노 사업자들 최근에 주가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2020년 1월 수준에 불과합니다. 1월에도 아직 못 미친 사업자들도 꽤 있고요. 2019년 1월 대비로 하면 아직도 업사이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즉 코로나19 이전으로는 아직 주가가 회복하지 못했다는 점을 이제 고려를 해서 차선호주로 말씀드리고요. 광고랑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생각하시는 대로 백신 상용화된다라고 해서 나아질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 찾자면 광고 산업 같은 경우에 작년에 경기 불확실성 때문에 지상파 그리고 케이블 즉 좀 브랜드 광고를 하는 비싼 광고, TV 광고 쪽을 많이 줄였었고요. 이제 이 부분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희 1분기 미디어 사업자인 CJ ENM이랑 SBS의 광고 매출을 통해서도 이거 확인 가능하셨고요. 그런 부분 고려하시면 아마 이런 대형 광고를 하는 사업자, 즉 종합 광고 대행사라고 부르는 제일기획이나 이노션 같은 이런 매체형 광고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 좀 하반기에는 더 주목을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그 자료가 있으시다면 10페이지부터는 저희 추천 종목인 YG 엔터테인먼트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 내용은 앞서서 말씀드린 그 산업 컨셉에 맞는 사업자 둘을 제가 탑픽으로 집은 거기 때문에 그냥 그 포인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YG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목표 주가 62,000원,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하고요. 저희 커버리지 내 하반기 탑픽으로 제시합니다.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작년 쿼런틴 기간 동안 오히려 온라인 팬덤이 늘어나면서 블랙핑크가 이제 유튜브에서 구독자 수 2위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이 팬덤을 이용해서 저희가 팬덤 사업, 즉 음반 이쪽 저희가 굉장히 YG 엔터테인먼트가 굉장히 약했었고요. 이 YG 엔터테인먼트가 약했었던 음반 사업과 그리고 팬덤 사업에 조금 더 이제 힘을 기울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MD랑 VOD
매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오프라인 콘서트가 재개된다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빅뱅과 블랙핑크의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둘 다 돔 콘서트가 가능한 사업자들이고요. 특히 블랙핑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코로나 직전에 그 회당 단가 그리고 횟수 양쪽이 좀 개선된 상태로 한번 계약이 됐던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백신 상용화로 인한 오프라인 콘서트 재개 시 수혜가 특히 두드러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15페이지에 있는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강원랜드 역시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36,000원 그리고 카지노 산업 내 탑픽을 유지하는데요. 이미 1분기에 펜트업 수요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리두기 저희 백신 접종 목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전반이 4분기에는 완화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동사의 영업 제한 상황 자체가 이제 거리두기에 기반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영업 정상화도 그다지 멀지 않았다는 점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강원랜드를 차선 호주로 제시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6월 2일 수요일 모닝 미팅 마치겠습니다.